일본 후지TV 방송국 아나운서가 뉴스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본에 없던 한국 관련 코멘트로 인해 일본 전역이 술렁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스즈키 미즈노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TV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스즈키 미즈노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 데스크 옆에 있는 작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머리가 단정한지 메이크업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오늘도 그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었죠. 카메라 1번 빨간불 45초 남았습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옆에서 호시노가 조용히 다가와 최종 대본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한국 관련 보도네요. 이번 주만 세 번째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읽을 문장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반일 감정, 역사적 갈등, 한국 여행주의 경고. 긴장이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10년 가까이 뉴스데스크에 앉아 전 세계 사건들을 전해온 저였지만 요즘 들어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삶은 늘 바쁘고 또 영향력이 있었죠. 하지만 30초 남았습니다. 다시 스태프가 외쳤고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천 번 해온 루틴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서울의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위군 중 긴장한 외교관들, 굳은 표정의 공직자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한국에 대해 말해온 수많은 것들은 직접 본 게 아니라 보고서와 타 기자들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20초. 서랍 속 폴더가 떠올랐어요. 최근 몇 주간 모은 기사들, 한국에서 일본인에게 무례했다는 SNS 글들, 택시 요금 문제, 거리에서의 적대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 안의 편견을 강화시켰습니다. 10초. 하지만 어제 한 가지 일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도쿄대 관광학과의 야마모토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던 중 쉬는 시간에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즈노 씨 서울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한 의견을 갖기 전에 직접 보시는 게 좋겠네요. 5초, 4초, 3초. 빨간불이 켜졌고 저는 미소 지으며 방송을 시작했죠. 뉴스가 끝난 뒤 모두가 장비를 정리하고 떠나는 스튜디오에 저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시노가 노트북을 팔 아래에 끼고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좀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던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나 한국에 가보려 해. 직접 보러. 호시노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항상 한국은 일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말해왔지.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결심이 선 듯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점점 꺼지고 있었고 야간 청소 직원들이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러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은 진실이었나? 그걸 확인할 용기는 있나? 호시노,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실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나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가실 생각이세요? 곧. 아직 용기를 잃기 전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예약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무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경고들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적대감을 느낀다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줄곧 틀렸던 거라면, 그 질문이 결국 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예약 완료. 다음날 아침 가방을 싸며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가이드북, 노트북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호시노였습니다. 계획이세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정리 중이야.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순간 가슴이 놓였어요. 내가 생각보다 동반자를 원하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그걸 실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까운 사람이 함께라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 긴급 휴가를 신청하자 상사도 놀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말 없이 허락해줬습니다. 후지TV에서의 제 입지라면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사무실을 나서는데 베테랑 프로듀서 하루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즈키 씨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하루카의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울의 풍경도 눈에 띄었죠. 어디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에요. 저희 보도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어서요. 하루카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곤 작은 메모지를 꺼내 몇몇 이름과 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진실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온 건 아닐까? 내가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나리타 공항. 저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호시노와 마주섰습니다. 그 역시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마음속의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그냥 익숙한 뉴스 데스크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비행기 탑승권을 스캔하고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이미 지나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준비됐어요? 후시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대형 유리창 사이로 쏟아지는 자연광, 친절하게 표기된 다국어 안내판들. 이런 느낌이었나? 일본이랑 별 차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일본 여권을 보면 표정이 굳겠지? 저는 긴장하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심사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도장을 꾹 찍고 일본어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환영.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던 중 파란 유니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교통편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것도 유창한 일본어로요. 저는 당황해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안내 배지를 가리키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티켓 자판기로 안내했고 전철 티켓 구매 방법을 알려주며 어느 정류장이 호텔과 가까운지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자 그녀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다시 다른 여행객에게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일본인이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구나. 호시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도 놀란 표정이었죠. 서울 도심은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를 반겼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이 어우러지고 도로는 질서정연하며 도시의 흐름은 세련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은 기본적인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하며 친절하게 관광지를 지도에 표시해줬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지니까 이런 거겠지. 호시노가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알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잖아.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국과 밥, 김치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나왔고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새 숟가락을 건네줬어요. 전혀 냉담하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친절함.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고 저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사진을 찍느라 잠시 정신이 팔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없어졌어. 저는 숨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거야, 한국에 대한 내 모든 두려움을 입증하는 사건. 순간 머릿속엔 일본 뉴스 아나운서, 서울에서 강도 당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호시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카운터 확인해봐요. 결제할 때 두고 간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다가가 조심스레 설명을 시도했고 직원은 곧바로 카운터 아래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놓고 가신 것 같아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그 안에는 카드도 현금도 신분증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중얼이며 비행기에서 외운 한국어 한마디를 꺼냈어요. 감사합니다. 카페 직원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편견보다 훨씬 강한 현실을 말해주었어요. 카페 사건 이후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그런 의심이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저는 명동 거리를 호시노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빠져나와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당했나 보다. 또 한 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일본인 기자, 서울서 핸드폰 절도 피해 같은 헤드라인. 호시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봐요. 그냥 신고라도. 기대 없이 찾은 경찰서에서 저는 차가운 대응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일본어로 상황을 물어봤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몇 통의 통화가 오갔고 30분쯤 후 경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발견해 곧 여기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기사님은 좌석 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고 경찰서에 직접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금을 드리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 숙여 몇 번이고 인사드렸습니다. 이날 밤 서울의 거리는 전과 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우연히 반복된 건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날 드디어 저는 후지TV 베테랑 프로듀서 하루카가 소개해준 한국 방송국의 연락처를 따라 김준호 프로듀서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KBS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선임 PD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죠. 김준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후지TV에서 오신 미즈노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르더군요. 김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고 핸드폰도 되찾으셨다죠? 네.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본인인 저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과 일본 양쪽 미디어 모두 긴장 속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긴장이요? 자극적인 뉴스는 시청률을 올립니다. 광고 수익도 따라오죠.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는 10명의 장면이 1천만 시민의 일상을 대표하듯 보도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그렇다면 옆에 있던 호시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진짜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김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관광객, 서울서 즐거운 방문은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진짜 적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 김준호는 우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남산타워에 가보세요. 서울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가끔 진실은 거리를 두고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서울 도심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우리가 익히 들은 반한 감정도 분노한 시위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 한 가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들이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쿄에 갔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건 단지 한국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책임, 말의 무게, 보도의 방향,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썼습니다. 지갑, 핸드폰, 서울의 밤, 명동의 사람들, 남산에서의 사진. 5일. 그 짧은 시간이 20년간의 보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도쿄 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름 사이로 익숙한 도시의 윤곽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 후지TV 스튜디오로 출근하자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카 프로듀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돌려받은 지갑, 친절한 경찰, 핸드폰을 찾아준 택시기사, 명동 거리에서 받은 미소들, 그리고 김준호 PD와 나눈 대화까지.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보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도전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청률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해야죠. 이건 시청률이 아니라 진실의 문제니까요. 그날 밤 복귀 후 첫 생방송. 대본에는 익숙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순간 저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앞서 제가 며칠 전 한국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유리창 너머에서 호시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분 동안 저는 편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뉴스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변화를 느꼈고 방송 이후 시청자 피드백 창은 불이 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반응, 화난 반응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건 궁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보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뿐만 아니라 협력, 문화교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후지TV는 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웃. 저는 그 시리즈의 첫 에피소드를 맡게 되었고 카메라팀과 함께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진짜 이야기꾼으로요. 남산타워에 다시 올라 도시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야. 그저 사람들의 도시,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며 놓쳤던 평범한 이야기들이 흐르는 곳. 그때 도쿄 스튜디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송 시즌 최고 시청률 달성. 시청자들이 진짜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것은 기념품도 영상도 아닌 새로운 시선이라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후지TV의 스즈키 미즈노입니다.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여행은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진짜 보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